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지난밤 서울시장 후보 토론,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곡동, 무상급식, 임대료 24만원, 수직정원과 모기 등 화제가 쏟아졌습니다. 토론 내내 어록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토론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요?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여야 캠프 분위기 훅 인터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야당 기다리느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부동산 부패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 원칙적으로 무조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주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이 폭행 말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내 커지고 있는 아시아 혐오 분위기 데이터로 분석해 봤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성호님께서 콩소리가 쩌렁쩌렁 잘 나와요. 계속 유지하세요 얘기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콩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콩 유튜브 많이 들어주십시오. 어젯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도 못 보셨어도 오늘 뉴스에서 계속 언급돼서 그 내용 많이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후보가 돋보이고 어떤 후보가 믿음이 갔나요? 누구한테 시정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들 기억에 남는 말들도 많죠. 여러분의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에게만 겸손한 주진우 라이브 되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400명대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부산에서 이 유흥업소 쪽에 이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경기도 연천군의 노래연습장 그리고 충북 증평군의 외국인 노동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 감염 사례도 22건이나 추가로 확인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라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 동의해야 백신 맞을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이에 앞서 75세 이상 351만 명 중에서 204만 명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 결과 86%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돼서 어르신들의 참여 의사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맞을 수 있다면서요? 네, 학교 보건교사 그리고 특수교사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학생들 그리고 담당 교사들도 여름방학까지 접종을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접종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 라인을 다 교체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안일환. 네, 이 기재부 1차관에는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2억원. 네네, 그렇습니다. 2차관에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안도걸. 네. 이번 인사는 전날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입니다. 예.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은 행시 출신의 기재부 관료인데요. 기재부 대변인의 예산실장을 거쳤고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 안도걸 신임 2차관 역시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기재부 출신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관가 분위기를 빨리 쇄신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투기 공직자들 전원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어제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며 검찰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도 주문했는데요. 내일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검찰의 목소리겠지만 보수 신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검찰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런 데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검사들 믿을 만하구나.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존심 셀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존심 부리고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랬는지 몰라도 자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 사범들 엄단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 검찰에서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경찰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LH 현직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했던 그 전현직 직원 15명 그리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했던 3명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2명까지 모두 20명의 이 전현직 LH 직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경찰청은 오늘 오전 세종시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결정 과정에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지 인근이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세종시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구속자가 나왔고 구속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 앞으로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어제 강경하게 정부에서 대책을 냈습니다. 이 대책대로 된다면 부동산 투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의 장인이 서명을 했다면서요? 네,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을 지난 2005년 측량했을 때 이 땅의 존재도 몰랐다고 해명했던 오세훈 후보가 거기 현장에 입회했느냐 이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이죠. 네, 오세훈 후보는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도한 KBS 보도가 허위라며 당시 측량할 때 입회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땅 주인인 자신의 처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이 여기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는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이 처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주장처럼 땅 주인이 직접 측량을 보러 갔다면 왜 입회 서명을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인이 했는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측량 현장을 가지 않았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지만 가냐고 계속 박영선 후보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좀 아리송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투기를 위해 땅을 사고 서울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입회를 했냐 안 했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네.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어요. 야당 안 하면 우리끼리라도 한다 하면서 먼저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이 부동산 소유 거래 현황의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라면서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라고 했고요. 이 권익위 전수조사는 있는 그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사와 관련해 개입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고요.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민주당 자당의 의원들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산 앵무새로까지 얘기했어요. 네, 이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 것을 두고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할 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면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준다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덧붙여서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고요. 이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산 앵무새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감이라면서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네, 이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이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이 탑다운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외교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만날 의향이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굳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에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는 만날 의향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이런 억지 주장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네, 이 내년부터 쓸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오늘 오후 검정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봄부터 그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검정 당시에는 그 일본 고등학교 관련 이 과목 교과서 77%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모든 교과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 현안인 그 위안부와 강제 동원 등 이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됐다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해결됐다고요? 네. 반면 그 일본 고교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야마가와 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죠. 진실을. 그러니까 진실을 가르쳐야죠. 역사를 가르쳐야죠. 역사 왜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존경은커녕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 공익 신고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권익위 신고는 이 외압에 관련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지목하고 있어서 앞서 얘기됐던 이규원 검사, 이성윤 지검장의 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른데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요. 공수처가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 천천히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아직 공수처에서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조금 지켜보시죠. 스토킹하던 후배 집에서 몰래 녹음하려고 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짝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여자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서 집 내부를 도청하려 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몰래 쫓아갔고 집 내부를 도청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네, 이 다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범죄입니다. 네,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같은 후배 공무원을 스토킹했다고 하고요. 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고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공무원의 스토킹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네네. 언론이 누구를 짝사랑했고 이 짝사랑 당한 그 여자 후배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고 너무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사생활은 범죄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쓰면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공직사회에 특정이 될 수 있도록 어디 소속이다까지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좀 자중자애 부탁드립니다. 충남의 한 농장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3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충남의 한 농장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수시로 추행이 이루어졌고 기숙사에 이 A 씨가 혼자 있던 틈을 타서 이 2달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A 씨가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뭐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농장주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A 씨가 임신을 하자 병원으로 데려가서 강제 중절 수술까지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농장주의 협박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고 이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친구 집으로 도망가자 이 농장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실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성폭력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피해 사실 자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은 증명해내는 상황입니다. 게 힘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었고요. 시민단체가 농장주를 고발했고 경찰은 제출받은 서류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장님들, 농장주 여러 번 있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는 한파 속에 이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재우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모쪼록 이 사건 잘 수사가 돼서 잘 풀려서 이 억울함, 이 캄보디아 노동자의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합니다. 속보가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뉴스 이어 보내겠습니다. 일주일간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드디어 뚫리게 됐어요. 네, 그 이집트 북동부에 있는 수에즈 운하인데요. 네. 이 지중해에서 아라비아해로 빠져나와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해상 물류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 거기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 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백길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가야 해서 워낙 오래 걸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최근 일주일 동안 배들이 다니질 못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지난 23일 운하를 통과하던 중에 돌풍을 만나 좌초하면서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게임 같더라고요. 네, 뭐 남의 일 같지만 우리나라 수출과도 관련돼 있고 또 유가 같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사건이었는데 어제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그 에버기브노의 부양 작업이 성공해서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운하 중간으로 이동을 한 뒤에 상태를 점검하고 목적지로 향할 예정인데 네. 이 배가 치워지면서 운하가 정상화돼서 앞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운영을 해서 이 대기 중인 선박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워낙 오래 묶여 있다 보니까 배를 통과시키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뱃속에 갇혀있던 가축들도 잘 가게 될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824님께서 저는 친구 아버님 부고받고 문산 가는데요. 여의나루역에서 벚꽃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디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관람하기를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영등포구에서 당초 4월 1일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 교통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봄꽃이 예상보다 이르게 피어서 상춘객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3월 31일부터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벚꽃길 국회 뒤편 차량 통행이 내일부터 12일까지 통제됩니다. 보행로는 2일부터 12일까지 통제됩니다. 웬만하면 이 동네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의도 오지 마세요. 제가 꽃 핀 거 봤거든요. 네. 꽃 다 졌어요. 꽃 다 졌어요. 여의도 주변에는 오지 마세요. 여기 꽃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별히 안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그 주변 오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다른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5336님께서 LH 직원은 전관으로 돈 벌면 깜빵 가고 판검사들은 전관으로 혜택 받으면 합법이고 그러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LH 전관 예우 이거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판검사들 전관 예우도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차차 하나씩 한 걸음씩 고쳐보자고요. 7073님 서울시장 후보 토론 보고 나서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닌 비강남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강남과 비강남으로 분류된다. 예. 9741님께서 둘 다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렇게 보셨군요. 5476님께서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너무나 철학적인 말이어서 테스 형도 모르실 듯이요. 그러게요. 테스 형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5172님께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정치 문화가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271님께서는 이번 토론에서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24만 원, 골고루, 기억. 이 세 가지에서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이 박근혜 씨 토론에 나와서 입번 끝 안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는 걸 보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얘기합니다. 입번 끝은 했습니다. 얘기도 하셨습니다. 6134님께서 진우 형 제가 어제 보니까 두 후보의 얼굴과 표정 너무 닮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참신한 70년대생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우 형님 생각 없습니까? 저는 생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이미 퇴근 정체 곳곳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매우 혼잡합니다.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 2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또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양재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판교 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 아니죠. 21세기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 보셨습니까? 일단 주요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듣고요. 우리 토론, 정치연구소 영앤영을 보면
이 토론의 흐름이 완전히 잡힐 겁니다.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자, 오디오 클립 듣고 오겠습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도판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좀 봐주시죠. 박영선 후보께서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시면 뭐 그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 계산이 맞았다면 빚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걸 볼게요. 임대료가 2조 얼마가 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여기 제가 보니까 기억합니다. 1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그 어떤-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24만 그리고 원으로 돼 있다고요? 예, 서울시 소상공인 월 평균 임대료 165만 원 곱하기 15%에서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와요. 네. 안심소득을 시민들에게 200가구를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네.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골고루 골고루 어떻게 200가구 서울 시내가 몇 가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베를린은 그보다 더 적어요. 12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베를린은 인구가 적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구가 1,000만입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네. 베를린 인구가 어떻게 되죠? 글쎄 그건 제가 잘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네. 바꾸는 당헌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온라인 투표로 됐던데요.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으로 투표를 안 기억합니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 해도 네.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적은 유지되는데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으로 2차 기억합니다.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대 최악의 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통계청 통계에서 입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자, 경제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기록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나요? 지금 만족하는 국민들의 게 삶에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OECD하고 비교하고 모든 삽니까?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1위고요. 오늘 다만 민주당이 부동산 네.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도부가 인정을 했는데 그럼 입장이 오히려 또 거꾸로 가시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거는 임대차 3법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다른 공급 정책과 관련된 앞으로 부분에 그러면 있어서 이런 바뀌는 네. 정책이 안 나오면 반성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박영선 똑같다는 뜻이 후보님의 아니라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저는 그런 인정할 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궐선거가 이유는 치르게 된 똑같다는 이유는 뜻입니다. 민주당 네. 때문이었죠. 저는 하위 80%까지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자,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당론이라고 반대를 해서 주민투표까지 간 거예요. 2011년도에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민주당이 100%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바람에 시민 여러분들 9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가 된 거 아세요? 아니, 9909님께서 토론 못 봤는데요. 듣기만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얼굴이 다 붉어져요. 얘기합니다. 자, 어제 TV 네. 토론 역대급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두 후보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밌었어요. 네. 네. 스탠딩 토론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스탠딩 토론을 오세훈 후보가 제안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박영수 후보 앉아서 하자 이랬는데 스탠딩 토론으로 바꿨는데 결국 이제 그게 채택이 됐는데 네.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본 분들은 이 하이라이트 지금 그 영상하고 하이라이트 그 오디오 클립하고 네. 정치연구소 영앤용 이어 들으면 가장 완벽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듣고요. 오늘 밤 TV 토론 보면요. 이 서울시장 구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것도 재밌겠지만 자, 네. 어저께가 더 재밌을 거다. 왜냐하면 오늘 세 분 나오거든.
민생당의 후보까지 나와요. 아, 선관위 주제 토론회.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은 팽팽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품격은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아까 박시영 대표 얘기처럼 재미는 있었어요. 때로는 좀 유치한 질문도 오가기도 해서 이게 토론을 2명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하향 평준화됩니다. 왜냐하면 물고 늘어지는 공격자. 지금 빙의하신 거죠? 빙의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늘 옷도 붉은색 계열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여긴 청색, 박시영 청색, 여긴 핑크. 핑크. 네. 네. 자, 자, 그래서 아니, 오해할까봐 듣는 오해할까 청취자가 봐. 5대5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팽팽했어요. 팽팽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저기 제가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상황으로 보면은 야당이 오히려 수성해야 하는 자, 여당이 오히려 지금 공격해서 뺏어와야 하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박 후보는 이 톤앤매너 네. 분위기를 잘 유지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면 비호감 이미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짧게 하세요. 네, 내용이 그랬는데 없고. 안정감이 있었다. 어제는 주로 오세훈 후보가 공세를 펼치더라. 그 되치기 당했죠. 요건 좀 의외였다.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토론은 태도하고 내용을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어제는 사실 박영선 후보가 압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도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네네. 예. 왜냐하면 일단 태도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고압적인 말을 끊고 턱을 들고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왜 시선 처리. 턱을 들었을까? 근데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위 후보다 나는 당신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어떤 눈빛이 보여졌어요. 태도 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불손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나 보태자면 오세훈 후보가 오래된 시정 경험도 있고 그 정치 경험으로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인사할 때 항상 네. 고개 숙이고 잘하는데 맞아요. 어제는 꼿꼿이 약간 옆으로 꼿꼿한 기울어진 게 아니라 턱을 들면서 내려보는 시각이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개 되면 골퍼하고 정치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숙여라. 머리를 들면 망한다 이렇게 숙여라.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제 일단 제가 말을 다 못했어요 지금. 누가요? 태도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고일 평론가는 길게 주면서 왜 저는 짧게 줍니까? 지금 토론인가요? 아니, 시간을 재야죠. 판넬 들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3번 이상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두 드릴게요. 번째는 내용 측면에서 네. 도대체 5년 동안 시장 한 사람이 맞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에 너무 약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거나 책임질 줄 모른다. 특히 내곡동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해서 강서구에서 그 장애인 그 문화체육시설 짓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역위원장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뛰게 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뭐냐면 이게 공약 아닙니까? 내공개 현수막이. 그러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건의해서 했는데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온당한 자세죠. 그리고 가리봉동 부분들도 전혀 본인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떠넘겼고 책임을 박영선 후보한테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다는 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도와 내용 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밀렸다 얘기합니다. 많이 밀렸다고 지금 박시영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조성빈님께서는 네. 오 후보 잘게 잘라서 먹어가는 살라미 토론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 박 후보가 공격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제 박 후보가 좀 호흡이 길고 오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틈을 주지 않고 잘랐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무리한 토론의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방어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권투할 때 계속 끊어치고 그다음에 아웃복싱하고 시간 끌고 그것도 방법인데 자 저는 하나 오 후보의 미덕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본인의 공약을 많이 설명하지 않았고 박 후보를 배려합니다. 박 후보의 공약에 예산까지 계산을 해줘요. 훌륭하시더라고요. 본인 걸 안 해오고 24만 원 본인 걸 안 해오고 상대 걸 판넬까지 만들어서 근데 읽어보지를 않았어. 조목조목해서 박 후보의 예산은 한 15조도 있으네요. 이렇게 친절한 후보가 어디 있어. 준비했어요.
친절하잖아.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친절해요. 그린벨트 해제도 국장 정결. 부의도 보좌관 작성, 장애인 차별 현수막도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어제 기억에 남는 말이 네.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자극한 게 정서를 자극한 게 뭔가 기억 남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억 앞에 겸손 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뭐 이 얘기도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24만 원. 지금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네. 자,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리봉동이 떴어요. 가리봉동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것은 24만 원이었습니다. 네, 아까 네. 들으셨던 분도 다 들으셨죠? 소상공인 서울 시내 월 평균 임대료가 얼마인가? 24만 원. 이게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박영선 후보의 공약인데 착한 임대인 운동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주가 이 정말 그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 30%를 감면해 준다고 치자, 임대료를. 그럼 그 중에 한 15%를 서울시가 다시 메꿔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건 지금 중앙정부도 했던 거잖아요. 네. 지난해부터. 그걸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잉 친절이야. 네. 너무 열심히 계산을 해줬는데 계산은 또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 계산은 제대로 됐는데 아니야. 6개월짜리 1년으로 계산했고 그렇지. 그다음에 자가 임대를 갖고 있는 사업장들 있는데 그렇죠. 그걸 100%로 했고 그다음에 추가 정부에서 혜택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배제했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걸 오 후보가 했겠습니까? 참모들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해서. 아니 근데 그래도 시장을 허술했던 거지.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바깥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는 큰일을 날 일이죠. 이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의 전략이 빛난 게 오세훈 후보가 되게 공약을 설렁설렁 알고 있고 네. 디테일에 약하다라는 걸 캐치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날카롭게 몇 개를 물었는데 다 그게 들통이 난 거야. 예를 들면 그 아까 있던 가리봉동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700개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다 만나느냐 이렇게 그렇지.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 국회의원은 지금 49명입니다. 그렇지. 서울시에. 예를 들면 네. 한 지역에 여러 이슈가 있을 네, 뿐이죠. 그렇죠, 재개발. 그렇죠. 그러면 49명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 지금 시의원들이 서울시 시의원들이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네, 네. 그럼 설득하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 그 만나지 국회의원들도 안 만나는데 시의원들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결국 1년 동안 정쟁만 하다가 아무 일 못하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 섞인 지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0641님께서 요즘 기업 임원들도 그런 식으로 회의 들어가면 망신당합니다. 참모들이 만들어주는 자료 주는 대로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얘기합니다.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판례를 읽다 보니까 맥락을 모르는 거지. 전체 액수만 그래서 기억한 월 거야. 임대 24만 원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100 얼마인데 거기에 곱하기 15%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네. 감면 금액이 24만 원인데 이것을 전체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착각할 뭐 수도 있어요. 이 수조가 착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전 오 후보를 위한 변명 네. 친절하게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오 후보도 강점이 있어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야 후보 토론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이분은 정말 문학 소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분은 데이터 전문가지만 저는 감과 촉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 땅은 내 마음속에 없었다. 야 근데 이런 표현은 정말 이게요,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네. 마음속에는 허위사실로 걸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계속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은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거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이 그 결제 라인에 없었다. 그 책임지지 않았다. 주택국장이 전결했다. 뭐 특혜를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맞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어제 그게 쟁점이에요. 그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여러 문서를 통해서. 그 환경부 반대로 중단됐고 MB 때 새롭게 추진한 거잖아요. 공대리택에서 새로 간 거다. 네, 그건 다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처가 땅, 부인 땅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서도 한 발 약간 빼죠.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 자리에 갔냐 안 갔냐 네. 측량하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니까 한 발을 지금 사실 뺀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허위사실 관련해서 지난번 이재명 지사도 TV 토론 때 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 회장님께서 결과는 모른다, 결과는 몰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중진 그리고 뭐 대선 주자급 여러 명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역대급 TV 토론이었다 얘기하면서 여유와 품위 다 오세훈 후보 역시 국민의힘 진영의 최고 토론자였다. 얘기했다. 누가 이만큼 토론을 잘하는 후보를 본 적이 있었냐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와 비교해서도 격이 달랐다. 역시 오세훈이다. 이렇게 오세훈 그러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토론을 잘하니까 국민의힘 4월 2일과 5일 날 아직 그 TV 토론회가 일정이 확정이 안 됐어요. 네네네. 오세훈 후보 쪽에 제가 알기로는 답을 명확히 안 줬어요. 네. 박영수 후보는 하자는 입장이고 두 번 더 하자는 두 번 다 입장이고. JTBC 뭐 등등해서 오늘까지 두 번은 하는 거고. 하는 확정적으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지금 국면이고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 때문에 TV 토론이 늦어졌거든요. 검증 국면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TV 토론 참여할 필요가 있죠. 응하겠죠. 아니 그 저렇게 김종인 잘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네.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TV 토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맞아요. 할 수 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격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영선 후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아픈 공격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했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 공약 반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네. 물고 근데 늘어졌습니다. 그 대목은 정말 이 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 문제니까 네. 부산시장 선거도 똑같고 네.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픈 부분이죠. 맞죠? 그 대목은 그 오 후보는 이 제기할 문제를 제기했고 네. 박 후보가 저는 여기서 참 잘했다고 봐요.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과 안 하느냐? 사과했다. 뒤늦게 한 거 아니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라 그랬지만 그 전에도 했고. 인터뷰마다 사과를 난 했고 이 자리에서도 또 드린다. 사과를 했어요. 이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네. 박 후보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정중하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3인방 문제를 또 물고 늘어지는데 네. 3인방은 다 각자 자진 사퇴를 했죠. 네. 피해자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그런데 여기서 박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하나를 맞받아쳐요. 후궁 발언한 분은 대변인으로 그냥 계시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또 피해자도 되는 연쇄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세훈 빙의해야지. 오세훈 후보 갑자기 왜 그래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니 뭐 우리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도 잘못한 건 인정해요. 네. 네. 갑자기 네, 인정하시네요.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전에는 그 무상급식 문제 관련해서 중도 사퇴했던 것을 사과를 몇 번 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나 이럴 때는. 계속했죠. 근데 어제는 묘하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시인을 안 했어요. 맞아요. 어느 뭐 됩니다. 여러 맞아요.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다. 정확한 그 표현은 그닥 사람들이 들었을 때 수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호랑이와 모기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인성호. 네, 핵심이죠. 내곡동. 3인성호 얘기하면서 내곡동 땅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해명 어느 정도 내곡동 의혹을 잠재울만 합니까? 아니죠. 이 내곡동 얘기는요. 어제 토론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왔어요.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성과지표 하는 거 그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공무원들한테 성과 뭐랄까 예를 들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매월 보고를 상급 이상 국장 이상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보금자리주택 추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9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또 그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 폭로가 돼서 그러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국장들 상급 이상 국장들한테는 보고를 받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늘 이제 폭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오늘 TV 토론에서 상당히 논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것도 나올 거예요. 어제 이 박영선 후보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공개하겠다. 네. 예를 들면 36억 5천만 원의 토지 수용비를 받고 네. 이제 그 토지가 넘어갔죠. 네. 처가 땅이.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단독주택용 부지를 네. 특별히 제공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모른다고 했고요. 모른다고 했고 음.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받은 바 없다. 다만 처남이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또 아니 이제 원래 쟁점이 됐고요. 처남하고 부인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거였잖아요. 그 땅 자체가. 누군가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오세훈 후보의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TV 토론이 에서 이 부분 뭐 해명하겠죠. 다른 내곡동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는 아니 내곡동 문제는 이거예요. 3인 성호 호랑이 얘기가 나온 게 자, 지금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이걸 열심히 파다 보니까 3명의 증인. 예, 2005년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을 측량하는데 왔더라. 하얀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키가 크고 또 특정 브랜드의 차를 타고 왔는데 심지어 경작하는 분과 생태탕까지 먹고 갔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작하던 두 사람이 봤다는 거고 측량 팀장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증인이 두 사람이라 그러니 박 후보 이제 세 사람이라 그러니 세 사람. 세 사람이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고사성어, 3인 성호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 라고 명이 이제 더 나오면 맞받아친 어떻게 거죠. 되죠? 네. 한 명이 더 나오면? 4인 성호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마 방송사나 언론사가 지금 이 정도 사건이 터졌으면 팩트 적극적으로 사실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취재를 해야 돼요. 어. 뭐냐면 식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식당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경영했던 식당 주인이 다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파악이 되죠. 유명한 분이 왔다 갔는지. 그러면 오세훈 그 시장이 당시에도 유명했던 분인데 선글라스 벗고 식사를 만약 했다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취재해야죠. 보통 이제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인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터뷰를 언론이 지금 취재해서 빨리 해야죠. 사실 여부를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소식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798님께서 15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은 5년 전 측량한 일도 다 있고 모르던데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자, 그 측량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그 자리에 안 갔다고 했어요, 후보가. 네. 근데 측량을 왜 했는지는 얘기를 해요. 불법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측량해서 불법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 측량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안 갔는데 그 얘기는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그 들었을 수도 있지, 가족에게.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그러면은 불법 경작하던 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안 좋은 관계인데 내가 왜 밥을 먹었겠느냐라는 취지예요. 네. 근데 박영선 후보가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셨느냐? 계약을 했거든.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세훈 후보가. 그러나 그것이 계약서를 안 쓴다 하더라도 불법 경작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네네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제대로 됐는지 오늘 토론에서 알려달라라는 얘기까지로 정리가 됐어요. 오늘 토론요. 이 부분도 또 확인이 필요하죠. 네, 주목해야 됩니다. 1798님의 문자 마저 읽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 못해 모른다 한 일입니다. 15년 전 대학까지 기억하는 천재 시민까지 대우동하고 이거 네거티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호랑이에서 모기로 네. 가겠습니다. 모기. 박영선 후보의 공약 중에 수직 정원이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수직 정원을 만들고 숲이 생기는데 거기는 모기 생겨요. 이 문제는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되던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자, 왜냐하면 이제 뭐 김진애 후보는 유명한 공간 건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직 도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문제들을 막 공방을 했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대충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 문제를 지적하려는 공세를 펴다 보니 조금 엉뚱하게 갔어요. 수돗물이 얼면 어떻게 되느냐. 동파된다. 네, 겨울에는. 네. 또 이 수돗물이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기술 수준을 너무 모른다라고 이제 논박을 받아요. 숲이 생기면. 네. 그런데 이제 숲이 생기면 문제는 여름에 모기가 들끓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디테일이 좀 강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게 좋은 거여서 숲을 많이 조성하고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뭐 야생의 숲이라면 뭐 모기가 많겠죠, 야생 모기가. 근데 수직 공원이 있는 숲에 모기가 얼마나 들끓을까? 또 그걸 얼만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할까? 이런 문제인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었는가.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네. 남을 수는 굉장히 있죠. 재미있는 그걸 대목이긴 이제, 했어요. 국민들 인식 속에 넣으려고 모기 얘기를 꺼내신 것 같고 수산성은 굉장히 습한 곳입니다. 네네. 기후 자체가. 그래서 맞아요. 이제 모기들이 당연히 거기는 숲이 워낙 많고. 거기는 모기로 요리를 만들어 네, 근데 먹어요. 지금 그 박연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별걸 다 하세요. 아마존 본사나 뭐 이런 데들은 우리랑 기후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진화된 게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전 지역으로 처음에는 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점차 수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부담이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의도 정도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네.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재원 수직 정원 수백 개 만들면 재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집중돼야 되는데 네. 모기만 맞아요. 기억에 남고 맞아요. 나머지는 네. 그런데요. 자 여론 이거 시간이 끝났어요. 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2시간 해야 되겠는데 안 우리끼리.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참. 아예 네. 그 밤 시간에 하세요. 중계 방송을 해야지 우리가. 참 정치연구소 영앤용 아이고. 영앤용을 통해서 TV 네. 토론 여론조사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더 읽어야 되는데 오늘 또 봐야죠. 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박시영, 최영일 두 분의 정치연구소 영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봐야죠? 어떻게 토론회. 봐야지? 2차 토론회. 10시부터. 어떤 KBS. KBS. 어떻게 봐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네, 골고루 봐야죠. KBS에서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3살 동은이에게 작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부쩍 다툼이 늘어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리워질 때쯤 동은이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빠를 직접 목격했던 동은이. 다행히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동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와 ADHD 진단을 받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지만 아직 어린 동은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동은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황사특보는 모두 풀리고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나 또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기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남도, 호남권, 부산, 울산, 제주권을 중심으로 대기 상황이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 이 황사의 여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주나 전라남도, 제주권은 내일도 나쁨 단계를 좀 더 이어가고 전라북도 지역도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는 조금 더 관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에는 다소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맑은 가운데 기온의 일교차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7도를 비롯해 전국은 0도에서 10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낮은 기온 때문에 중부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4도, 서울은 21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6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이제 사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 코앞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여야 캠프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김소정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공동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지금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발표가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그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그 박형준 후보가 57.9%. 몇 퍼센트, 이거 수치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더 많이 네. 벌어졌죠. 네. 네.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벌어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예. 점차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심각한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이나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가열되면서 예. 부동층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난 민심이 점점 더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고요. 현장에서 네. 시민들 만나보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지역 경제 좀 살려달라. 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고. 네.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오고돈 전 시장 재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예. 민주당 후보 안 나온다고 했으면서 왜 나왔냐. 이런 네. 말씀. 그리고 의외로 가덕도 말씀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가덕도 얘기는 별로 안 한다. 네,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 후보는 일단 가덕 신공항은 20년 된 남북간의 염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특별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실제로 가덕 신공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나 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 후보는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를 좀 2개로 늘려가지고 허브 물류 공항으로서 입지를 좀 굳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울경의 어떤 통합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초당적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정권을 민심의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몽둥이로 때려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저희 박 후보가 예.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박 후보가 직접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민심을 때려잡자 이런 건 아니고 저희 박 후보 측에서 예.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많은 공약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공약 관련해서도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유세에서도,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발언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언론에서 잘 보도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특위를 좀 구성을 해서, 예. 이 언론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조사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네. 그 역시나 그 김 후보 측의 어떤 공약은 상당히 이게 좀 꼼꼼하게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박 후보 측의 공약은 거의 보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시고 그 뭐 정권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정권 심판론은 그 민심이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드러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책이 잘 박형준 후보의 정책은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금 아무튼 시대 정신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박형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건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김영순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순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5만 채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복합형 공공주거센터를 이제 설립하겠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그 5만 호를 도대체 어디다 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결국에는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다 보면 그 아파트 간격이 상당히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리고 아주 조밀하고 아주 높은 고층의 아파트 그러니까 채광도 잘 안 되고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는 그런 아파트 거기다가 LH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냐? 라는 게 가장 문제고 네. 그리고 김 후보가 최근 그 연일 그 조망권을 해치는 고층의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LCT요. 근데 네. 공공주택 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LH가 붙어있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층의 브랜드 아파트는 조망권 침해는 안 되고 그 LH 아파트에 어떤 조망권 침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뭐 제 느낌은 좀 그렇다는 거고요. 자, LCT에 대한 그 분양 논란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재산 신고 누락 계속해서 박형준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네네.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캠프는? LCT는 특혜 분양이 아니라 정상 분양이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17년경에 이미 LCT 관련해서 그 4개 당의 원내대표 합의로 LCT 특검을 하자고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LCT 특검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 나중에 뭐 애매모호하게 이걸 정치 쟁점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LCT 특검을 거부하거나 좀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까? 명확하게 거부를 한 건 아니고 찬성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정치 쟁점을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입장을 보여가지고 그때 좀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LCT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다시 LCT 특검하자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3년 만에 이런 답변을 좀 들은 거거든요. 아주 명확한 답변을. 네. 그래서 좀 시기가 좀 애매하고 그 의도가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신고가 누락됐어요. 재산이 네. 좀 많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형준 후보가 2억 3천 정도를 이제 누락이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박형준 후보의 그 재산이 48억 정도에서, 그 2억 3천만 원이 딱 누락이 됐을 때 45억 정도인데, 그 두 개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박 후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미지가 형성이 될 것이냐. 그렇게는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경우에 박 후보는 추후에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이런 아무런 기대익도 없는 그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신고했을 것인가? 그건 좀 과하다는 거죠. 45억이나 48억이나 비슷한데 의도적으로 했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요. 또 국회 레스토랑 운영권을 지인한테 특혜로 줬다. 임대료도 안 받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 운영에 관심을 보인 곳이 그 대기업은
국회가 상당히 시끄럽다라고 해서 다 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 관심을 보인 것이 업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예. 얼마 전에 그 김 후보가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 김 후보가 부암동의 형 소유의 부지를 부산 진구청이 매입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김 후보와 그 부산 진구청이 하는 해명이 당시에 그 구청이 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부지가 있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고 마침 부동산에 나와 있는 부지가 그거였다라고 해서 그런 입장을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입장하고 좀 뭔가 좀 많이 비슷하다 그런 네. 느낌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 정권의 위선과 무능과 오만과 실정을 반드시 민심의 몽둥이로 때려주는 선거다. 이건 박형준 후보가 해운대 유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건 아마 거기 좀 지지자분들께서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좀 그렇게 막 부추긴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니까요. 유세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듣는 민심은 정말 정권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도 아마 공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건데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말씀만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좀 생각을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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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지처 발언은 버렸다. 이 발언 좀 너무 심했죠. 저쪽에서 공격한. 심했죠. 저는 제가 그때 대변인 토론을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게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데 변호사를 떠나서 2009년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됐어요. 네. 그 폐지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네. 이 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수동적이고 유아시하는 그런 입장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그런 판결이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다시 그런 말을 좀 들으니까 네. 좀 충격 좀 받았네요. 저도. 조금 전 김소정 대변인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셔서 제가 이거 읽어야 됩니다.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지난 28일과 9일 부산 유권자 1,004명에게 물은 결과 박형준 후보, 김명춘 후보 양자 대결에서 57.9% 대 31.5%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형준 후보는 그 지난 30년간 부산을 이게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부산의 위기에 대해서 현재 가장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혁신적 리더십과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을 부산 시민들께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 30년간 부산에서 사시진 않았는데? 부산은 삶의 터전으로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도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박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율성을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이고 네.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정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공동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네, 총괄 선대 본부장 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많이 치르셨죠. 제 휴대전화에 전재수 의원은 낙선 전재수로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선거 많이 치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선거 오래 치르셨는데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캠프 분위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부산 선거는 민주당에 있어서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박형준 후보, 사실 저도 이제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시민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 막 밝혀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동층으로 많이 이제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대략 보기에 상당히 많은 부동층들이 있다 보고 네. 선거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저희들은 충분히 이게 막판에 역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선거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잡혀가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박형준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지난주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선 이벤트 효과, 예. 단일화 효과가 극단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초 아마 후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네.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단일화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여론조사에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선거에 크게 이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번 선거도 결국은 이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새롭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이게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거가 끝이 나서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부산시장 임기가 잔여 임기 1년 3개월이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사실은 검찰 수사받고 경찰 수사받고 또 부산시 의회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하는 부산시장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김영춘 후보가 대안도 제시하고 한다면 막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둘러싼 의혹 가운데 LCT 특혜 의혹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 박형준 후보 가족이 LCT를 2015년도 10월 28일 날 그 아들, 딸이 아래위층으로 두 채를 동시에 매입을 합니다. 네. 이게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있어서 LCT는 어떤 상징이냐면 불법과 탈법과 비리의 상징이 바로 LCT입니다. 네. 해운대 이 좋은 풍광, 경치 이것은 부산 시민들 전체의 것인데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410m 높이의 10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것은 여기에 시행사 대표를 했던 분도 구속돼 있고 그 지역의 구청장 국회의원 했던 분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있어서 LCT는 불법, 탈법, 비리의 상징이자 부산 시민들의 아픔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아파트에 부산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는 과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낳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따님이 그 B동 아래 위층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5년도 10월 28일 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 날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이게 적어요.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했다가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아들 아파트를 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밝혀지면은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네. 그것이 또 밝혀지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박형준 후보가 이 거짓말로 계속 듣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손바닥이 다 타고 남는 게 없어집니다. 손바닥이 탑니까? 네. 다 탑니다.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질 정도로 지금
거짓말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부산시장 1년 3개월 동안 5만 가지 조사받으면서 1년 3개월을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복비가 없다는 게 또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박형준 후보는 특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LCT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은 있었지만 그리고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다라고 박형준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로얄동인 B동이 이제 로얄동인데 로얄동과 로얄청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LCT 전체로 보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 딸이 매입한 그 아파트 그 동과 그 라인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미분양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로얄 라인의 로얄 동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고요. 이러한 언론 보도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의 해명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리미엄도 1억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20년 4월경인데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등재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네. 박형준 후보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보다 더 안 좋은 입지가 안 좋은 그리고 분양가가 낮은 물건조차도 프리미엄이 최소 2억 5천에서 전재수 최대 의원님 3억 6천까지 돼 있거든요. 네. 예. 전재수 의원님 우리가 네. 시간을 다 박형준 후보의 얘기만 다 써가지고요. 김영춘 후보의 공약을 못 듣고 있어요. 2329님께서 박형준 후보 의혹 아무리 밝혀져도 당선에 문제없대. 그게 지금 민심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재보궐선거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민주당의 기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네. 도덕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아무나 그냥 막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문제 이때 그런데 김영춘한테 마음 안 간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김영춘이 어떤 공약으로 부산을 살릴 수 있다 얘기해 주십시오. 부산시장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입니다. 예. 지금 선거는 1년 3개월짜리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 잔여 임기 1년 3개월은 사실상 부산에게 있어서는 골든타임입니다. 네. 오늘도 가덕신공항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2029년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태워야 되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은 대구 경북입니다. 예.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가덕신공항을 끝끝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된다면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 제낄 수 있는 가덕신공항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 3개월짜리 정말 이게 짧은 임기긴 하지만 부산 경제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시간표들을 해서 2029년 개항을 하려면 김영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이 부분을 부산 시민들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첫 변론 준비기일 열렸습니다. 네, 그 기일에는 임성근 전 판사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먼저 임성근 전 판사 쪽에서는 임 전 판사가 2월 말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더 이상 헌재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러니까 탄핵은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그 재판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에 대해서 우선은 재판의 속도를 좀 빨리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길게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니었는데요. 양측에서 주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빨리 보고 결정해서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속도 내겠다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뭡니까? 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마 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먼저 상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임 전 판사가 관여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야구 선수 오승환, 임창용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도박죄에 대해서 약식 명령으로 또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것이고요. 재판을 하지 말고 그냥 약식 명령으로 벌금 주고 말아 이렇게 재판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쌍용차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가 경찰에게 항의하다가 팔을 끈 적이 있는데요. 이걸로 재판을 받게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재판에도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재판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의혹이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임성근 전 판사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헌법에서 다루는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는 퇴직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요? 네, 이제 게다가 각 쟁점별로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가토다스야 사건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판사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도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윗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김은지 기자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김은지 기자는 예,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죠. 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지위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거든요. 수석부장 굉장히 네, 그러니까 평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판사들 인사 고과를 이분이 점수를 줍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조언이다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 야구 선수들에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미 관련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건보다 이 사건이 야구 선수들이 도박 관련 재판에 개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입했을 거라는 게 저는 의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했으면 얼마나 많은 재판 개입이 있었을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하게 한 혐의거든요. 아이고. 네,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경찰의 직무 집행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문 구절을 당시에 재판부가 넣었었는데 이걸 톤 다운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고치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게다가 그것이 수정하는 것은 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었다. 뇌물은 주었는데 뇌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비약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탄핵 소추를 했던 국회 쪽 입장은요? 네, 그러니까 임성근 전 판사 쪽에서 사건의 본질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판사가 업무 수행할 때 자발적으로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사건은 자발적으로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헌법상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재판 개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헌정 질서를 소호해야 되는데 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엄격하게 법으로 이렇게 독립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번 재판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법에 헌법 농단입니다.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잘 따졌으면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어제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명예감독의 위독설이 보도되었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정말 그런 보도를 보고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황당한 오보였었는데요. 아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축구 매체 스포츠니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스포츠니어스요? 좀 예. 들어보지 못한 매체인데. 네, 뭐 이렇게 또 전문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 28일 유 감독 지인과 인터뷰를 통해서 유 감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덧붙였습니다. 암세포가 뇌까지 퍼져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다른 언론이 한쪽 눈 실명이라고 또 받아서 썼죠. 네, 그러니까 검증 없이 다들 그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마치 정말 큰일이 이제 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오보를 양산하고 또 무책임하게 받아쓰는 그런 행태들이 보였던 겁니다. 아니, 투병 중인 사람을 두고 실명했다. 위독하다. 근데 이게 오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 감독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항암 치료받을 때 눈에 피로가 온 게 실명으로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 누가 쓴 거냐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힘을 뺄 수 있는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죠. 네,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참 우스운 모양새고요. 언론의 책임들을 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해당 매체에서 그 기자는 좀 해명을 했습니까? 네, 김현애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매체 유튜브 채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됐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1, 2월에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서 기사 썼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스포츠 기자는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반성하네요. 정치부 기자들은 잘 그렇지 않는데. 네, 이제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과를 유튜브 방송으로 했는데 당시 이제 방송이 다 끝난지 모르고 이제 욕설을 해서 좀 논란이 되었었는데. 끝나고요? 예,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도 자신을 탓하면서 한 말이었지 상대방을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뭐 기자들은 또 참 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게 참 한국 언론의 현실인데요. 언론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스포츠 기사를 보고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칭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우, 저는 알죠. 이 칭크가 돈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찢어졌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을 아시아인 넓게는 아시아인을 향해서 하는 비하 단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시사인이 이 단어에 주목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데이터로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그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나와서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목을 자르고 막 때리는데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좀 섬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해 3월 초에 구글에서 이 단어가 검색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아계의 31%가 인종차별적 발언과 농담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아시아계 4명 중에 1명 이상이 누군가의 물리적 위협과 공격에 두렵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있는 일이 결코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계가 느끼는 공포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뭐 BTS 같은 경우에는 또 연대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아시아인이어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직접 얘기하면서 인종차별 폭력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아인 혐오에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데이터 이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인데요. 네? 트럼프의 언행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틈만 나면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 혹은 쿵플루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쿵플루는 아시아 쪽 무술인 쿵푸 그리고 독감을 뜻하는 플루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향해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했고요. 심지어는 코로나19에 쓰인 기자회견문을 손수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수정한 장면도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코비드, 코로나19 이 단어를 안 쓰고 우한폐렴 계속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네, 그렇죠. 조선일보가 대표적이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발원지를 강조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인종차별과 연결될 수 있고 혐오 그리고는 심지어 범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트럼프 행동이 실제적으로 그 낳은 피해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코로나19를 연계한 트위터를 올릴 때마다 4시간 안에 그 칭크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 전역에서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게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중국과 코로나19를 연계한 트윗을 한 개 더 내보낼 때마다 같은 날 아시아계 혐오 범죄 신고 건수가 8%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위험하네요. 8%가 증가했다고 혐오 범죄가 트윗 한 개. 물론 신고이긴 한데요.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 아주 크죠. 신고 건수가 8%면 실제는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참 이런 차별이 사회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보여주는데요. 지역 내 혐오 범죄가 1% 증가할수록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였던 IS를 지지하는 트윗량이 10에서 11%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이 극단으로 하고 또 극단이 테러리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안 그래서 이 조선일보와 같은 매체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강조했던 태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사를 내보내면요 댓글에 바로 달려요. 중국에 대한 혐오가 쏟아집니다. 어떤 기사는 혐오를 조장하고 증폭시킵니다. 혐오와 차별 우리한테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미국에서 혐오와 차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 네. 뭐 내가 중국계이든 아니면 중국계하다면 아시아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혐오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저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차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종차별 자체가 나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배우고 이 혐오 범죄에서 우리 사회가 하나씩 또 배워서 좀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차별을 부숴 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벌써.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오늘 월말이어서인지 퇴근 정체가 유난히 심한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정릉터널부터 정체 심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성동분기점부터 정릉램프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차가 서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만만치 않은데요. 남해 제2지선 김해 쪽으로 가락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안산 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이후 강원권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935님께서 오늘 화요일인데 웬 주말 잘 보내라는 인사를 하시나요? 순간 금요일인 줄. 죄송합니다. 네, 주말에 제가 주말에 김은지 기자를 계속 괴롭혀가지고요. 네, 이번 주말은 잘 보내라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요즘은 커뮤니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여론의 장이기도 한데 네.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직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계속 공부도 하고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황희도 씨는. 그런데 요즘은 비대면 네. 시대잖아요. 아까 나가서 맥주도 못 마시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하는 청년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리고 게임 이런 데 계속 빠져들고요. 커뮤니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2030이? 사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어떤 이슈가 좀 터지면 네.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나요? 2030 청년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좀 되고 그게 커뮤니티에 좀 퍼지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7살 취업준비생인 일반인 청년이라고 소개하는 뭐 영상에 등장하는 청년은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려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려고 그 자리에 섰다라면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좀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가 됐고 또 뭐 30살 뭐 자영업자라고 밝힌 사람의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지면서 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제 신청을 하면은 뭐 검열이나 이런 거 없이 무대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세훈 후보 지지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받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의견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자 그 현장에서 연설했다는 본인이 직접 이제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알바 지원해서 간 거 아니고 도저히 못 참겠고 분노해서 나간 거다. 20대 청년으로서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또 뭘 또 조롱하고 그럴 것까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인터넷 여론 반응을 보면은 일단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좀 젊은 층들의 반응을 보면 뭐 매일 외치자, 다행이다, 뭐 제발 원칙과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20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기성세대 아닐까. 2030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당을 찍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잊지 말기를. 뭐 저런 걸 알바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됐다는 뜻 이런 반응이 있었고 예. 반면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국민의힘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냐 뭐 이런 반응이었고 부동산 투기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선택적 분노도 분노라고 봐야 하나 다른 의혹 가진 야당 정치인들한테 왜 화가 안 날까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황희도 씨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치 혐오하고 정치 무관심한 친구들은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요? 예. 근데 이게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이게 전달이 되다 보면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다루다 보면 마치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관심을 서서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 어떤가요? 일단은 뭐 응원하는 목소리들을 보면은 이번 유세 현장에서 20대들과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 뭐 1년인데 오세훈 후보가 깔끔히 하고 내려와라. 뭐 서울 재건축해야 된다. 오세훈 후보가 역시 전문가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민주당이 싫어서 오세훈 후보를 뽑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 미래를 짓밟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그 반대되는 의견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못 짓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또 양 당 모두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MZ세대를 흔들 제3당의 등장이 간절하다. 좀 많은 청년들이 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내곡동 땅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습니까?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어떻게 될까, 뭐 내 주식 어떻게 될까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이 벚꽃 구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벚꽃 오는 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2456님께서 주기자 거짓말쟁이 여의도에 벚꽃 만개했구만 얘기했는데 좀 벚꽃이 많이 폈어요. 여의도 벚꽃이 예쁘긴 한데 여기 오면요 교통도 막히고요 통제되었으니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년에 비해서 안 예쁘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지금 역사 왜곡 논란으로 단 2회 만에 폐지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SBS의 조선 구마사인데요. 아직도 뜨겁더라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특히나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사 왜곡 그리고 뭔가 불공정하고 막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큰데요. 끝까지 처리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광고주도 떨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봤는데 자,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 화가 난 거죠?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뭔가 교묘하게 왜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분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론 형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나 뭐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게 모이는 그 힘도 굉장히 빠르고 강한 편인데요. 이게 특히나 그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불합리, 차별 여기에 굉장히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Z세대 등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문제의식이 있어도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청년들은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에 이래서 이제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 패션지 편집장 내정자가 온라인에 퍼진 비난 여론 때문에 바로 사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모든 언행들이 남는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제가 이전에도 다뤘던 학폭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광고주들이 이런 여론을 보면서 광고를 끊으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졌다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광고주들이 사과하기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제작 지원 철회 결정과 함께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게재도 하고 결국 이렇게 MZ세대의 행동력이 과도한 캔슬 컬처, 그러니까 철회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바꿔간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들도 막 사과라고 했더라고요. 저기 인터넷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그런 나라를 팔아먹을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맞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역시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다. 실존 인물의 캐릭터를 180도 바꿔 묘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MZ 세대들도 그런 반응인가요? 예, 뭐 애국은 못해도 매국은 하지 말자. 돈 벌기 위해 매국하지 말자. 뭐 멋지고 뿌듯하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회가 변한다는 거를 느끼는 어떤 효능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일본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사기, MZ 세대들이 주역으로 활동했죠.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불매운동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성취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를 감시하고 직접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MZ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선 구마사에 이어서 지금 방영하지도 않았어요. JTBC 드라마 설광화에 대한 논란 아주 커집니다. 예, 이게 그 1987년 이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역사 왜곡 논란이 터지면서 말씀 주셨듯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인물 설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커진 건데요. 어떻게 설정됐는데요? 일단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뭐 알고 보니 간첩이다. 그리고 아이고. 안기부 팀장은 원칙적이고 열정적이며 대쪽 같은 인물로 소개를 하고 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실존 인물 천영초 선생님의 이름과 유사한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렇게 영초 이름을 쓴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청원 보니까 14만 명 가까이 지금 청원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JTBC 측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설광화에 대한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 설광화는 시놉시스 어디에도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없고 간첩 활동이나 안기부를 미화하는 대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영초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영초고요. 예. 영초고 그리고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네, 여론 반응이 어떻습니까? 판타지라고 주장할 거면 특정 연대와 인물, 이름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다. 안 봐도 이렇게 대충 상상이 간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앞서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천영초 씨는, 영초 언니는 실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받고 영양실조에 또 굉장히 아픈 일대기를 살았는데 이분 이름을 쓴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초란 이름이 워낙 특이해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어서 이걸 빠져나가기도 좀 힘듭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앞선 시민들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민주화운동의 간첩 얘기가 진짜 이건 일베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런 게 드라마까지 침투했는지 모르겠다. 저 시대 당사자들이 심지어 막 살아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눈 뜨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날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필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면 특히나 더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분노하고 있군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 여주 이름을 수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주 이름을 바꾸더라도 분노는 커질 것 같습니까? 청년들의 분노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따가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죽음의 가축운반선 그 배에서 벌어진 일 KBS 기사입니다. 배 안에 빼곡히 가축들이 실렸는데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채로 옮겨지는 양들의 영상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천 마리 양들이 움직이거나 앉을 틈조차 없습니다. 질식할 때 더럽고요. 좁은 우리에서는 그냥 서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로 죽어갑니다. 분변에 쌓여 숨을 헐떡거리고 괴로워하는 양들 너무 안타까운데요.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으면 선원들은 죽은 양을 그냥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동물복지와 해양안전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가축 수출에 좀 더 엄격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웨즈 운하가 개통됐습니다. 수만 마리 가축들이 이제 살았다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전하게 이 양들은 안전하게 도착해서 바로 도축되겠지, 바로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우리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귀중한 생명과 기본적인 윤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몇 가지 더 고민하게 됩니다. 24분 33초 물속 숨참기 세계 신기록 경신한 남성.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크로아시아의 부디비르 부다쇼바트가 24분 33초만큼 물속에서 숨을 참은 채 버텼다고 합니다. 잠수를 25분 가까이 한다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25초도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쇼바트는 뇌성마비, 자폐증 그리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딸 샤샤가 언제나 밝고 맑게 살아가는 모습에 자극받아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생각하면서 25분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지역이
시사크시 지역이 지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아동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는데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사랑의 힘은 또 어디까지인지, 오늘도 경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북이의 주인공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